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고입니다. 네, 이제 오늘 드디어 김민우를 할 차례다. 하서 김민우. 아, 이거 하서, 호가 하서죠. 예. 하서 김민우, 우리 태기 이왕 친구. 네. 하서 김민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8살 연하. 혹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서원 중에 9개 서원이 유네스코인데요. 네. 그 중에 유네스코 서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도동서원. 도동서원. 안 가봤습니다. 가본 데가 아무도 없다. 도동서원 안 가봤어요? 안 가보세요. 우리나라 서원이 엄청 많아요. 서원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9군데 서원이 유네스코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묘 18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문묘 18년이 배양된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8개 서원이 유네스코 8개 서원이 바로 우리 문묘 18년에 배양된 분들의 서원이죠. 뭐 이게 2019년에 유네스코에 우리 서원이 선정이 됐단 말이죠. 네. 이유가 그 중국이 원래 유학의 근원이고 네. 서원이 원래 중국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도 못한 걸 우리나라가 이룬 거야. 유네스코. 유네스코를. 중국도 못한 걸 이룬 거지. 그 이유가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한국의 성리학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문화적 전통 이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 현장에.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란 개념이 한국적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네. 그래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게 바로 이 이유죠. 근데 9개 서원 중에 단 하나의 서원은 우리 문묘 18년을 배양한 서원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에요. 병산서원은 서해 유성룡을 배양하고 있는 거죠. 유성룡. 뭐 게임에서 하는 이상한 말을 또 서해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병산서원이 네. 자연과의 조화를 으뜸으로 건축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이 유네스코이자 네. 그 한국의 역사 마을이라는 또 유네스코가 있어요. 세계유산에. 한국의 역사 마을 2군데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마을이 통으로. 하회마을. 그렇지. 또 옥산서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 이현적. 이현적이라고 했잖아. 양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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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옥산서원과 병산서원은 이관왕인 거지 유네스코에. 네. 양동마을. 자, 오늘 이야기할 하서 김민우 같은 경우가 바로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 피람서원이 유네스코 9개 서원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피람서원이 바로 하서 김민우를 배양하고 있는 곳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사실 전라북도에 하나 있어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게. 전라북도에는 정읍의 무성서원. 정읍의 무성서원. 누굴 배양할까? 최치원. 최치원이 신라시대 때 여기 태수였어.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전남 장성의 이 피람서원. 하서 김민우. 경상도에는 경상북도 영주의 소수서원이죠. 우리나라 뭐 최초의 서원이자 안향을 배양하고 있죠. 문묘 18년 중에.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주에 아까 얘기했던 옥산서원, 이현적, 그리고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그죠? 경상북도에 3개 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경상남도에 하나 있어요. 남계서원. 예, 경상남도 함양. 그 함양이 이제 그 경상남도 끝 부분이죠. 그 전라북도 남원과 경계에 있는 동네. 그래서 함양의 남계서원. 그리고 충청남도에 하나가 있어요. 충청도. 충청남도의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 도남서원은 바로 김장생을 배양한 곳입니다. 사계 김장생. 네. 이제 우리 앞으로 할 거지만 사계 김장생은 뭐 엄청 빵 터지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이건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구광역시 달성의 도동서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이제 유네스코 9개 서원과 연관된 우리 문묘 18년이 배양된 서원이다. 라는 거죠. 오늘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장성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면 꼭 가봐야 될 이 피람서원. 그렇죠. 피람서원에 우리 김인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서 좋습니다. 김인우. 근데 김인우라는 인물은 참 이게 유명하지가 않아. 뭔가. 맞아요. 이게 뭔가 책의 이왕이나 뭐 김장생 이런 느낌처럼 그렇지. 딱 들었을 때 한번 들어봤던 이름이다. 요런 느낌이 좀 없어요. 그렇지. 아, 근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잘 안 온다. 네. 요 느낌이 좀 오죠. 하서 김인우가. 네. 김인우가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유명해질 만큼 이 성리학 저술들이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아 기록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소실됐대요. 소실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계 이왕이라든가 네네. 이런 율곡 이라든가 이런 만큼의 남아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과 그래서 잘 모르는구나. 그런 것도 있죠.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관직 생활이 굉장히 짧아요. 5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네. 관직 생활이 너무 짧아서 정치적 활동이 두드러진 부분이 없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좀 유명하려면 정치적으로 좀 두드러진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네. 율곡이처럼 10만 양병설 막 이런. 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군사 10만을 양병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러면 와 뭐 어떻게 알았을까 막 이래야 되는데 관직 생활이 너무 짧았어. 네. 그런데 사실 하서 김인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인 우리보다 사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다. 오히려 조선시대 때 유명했는데 그 후대 사람 중에 은봉 안방준이라는 분이 남긴 말에 의하면 하서 김인우는 도학, 네. 절이, 네. 문장 이 하서 김인우의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암 송시열. 네. 우암 송시열도 이런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여러 선생님들이 있다. 네. 여러 선생. 자기 스승님도 김장생이잖아. 문묘 18년. 그리고 자기는 또 율곡이의 학파를 또 갖고 가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암 송시열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나라에 여러 선생님이 있는데 도학, 절이, 문장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되게 품목에 좀 차이가 있다. 누가 막 도학이 굉장히 높으면 절이가 좀 안 나온다거나 막 절이는 굉장히 뛰어난데 도학이 좀 약하다거나 뭐 문장은 굉장히 수려한데 도학은 좀 약하다거나 막 이런 좀 그런 세 가지 밸런스가 네네. 다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겸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는 잘 없다. 그런데 하서 선생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삼박자 도로. 삼박자를 다 갖췄다. 우리가 보통 선비하면 삼절이라 부르잖아. 시서화 이렇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비들이 갖추는 세 가지 재주 시서화를 넘어서서 네.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 성리학 공부, 성리학을 우린 도학이라 하니까 네. 성리학 자체의 어떤 도학적 공부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절이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왕에 대한 의리, 충정도 거기까지 이뤄야 돼. 그런데 글도 너무 수려해. 막 타고난 천재야. 아 글빨이 좋구나. 글빨도 엄청 좋아. 그것도 똑같은 수준이야. 이 세 가지 다 갖춘 사람 누구냐? 하서 김인우. 하서 김인우다. 우암 송시열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선생님들 다 있지. 자기도 배운 선생님이 있고 그분도 대단하지만 야 하서는 진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이 퇴계 전서에 남긴 글에도 그래요. 우리 저번에 했던 조광조 편에서 했던 기묘사화. 네. 기묘사화를 겪고 난 뒤에 사람들이 학문하는 걸 꺼리고 그리고만 또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성균관에 가면 선비들이 전부 다 막 실없는 농담을 일삼는 게 다였대. 그런데 태계 선생은 그때 자기가 쫙 이렇게 성리학자로서 품행을 반드시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야. 그때 태계가 더불어 같이 교유한 자는 오직 하서 김인우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기록이 태계전서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실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조대왕 한참 후의 사람이거든요. 정조대왕 1800년이에요. 1800년. 네. 하서 김인우는 1500년이란 1500년대. 말이에요. 3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때 정조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김하서에 대하여 특별히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통 도학, 문장, 절이를 모두 구비한 사람은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다. 아. 라고 정조실록에 나오는 말이죠. 정조실록에. 굉장히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비록 오현 네. 우리가 동방 오현이면 이왕하고 이분들 초반에 이제 올라가신 네네네. 비록 오현 이하에 종사된 이 선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더라 하더라도 필시 김인호에게 양보했을 거다. 굉장한 거지. 이거 굉장한 거야. 그리고 또 정조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 문정공 김인후의 도학의 진실함과 독실함은 네. 내가 평소에도 아주 숭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게 먼저고 아는 것이 뒤로. 그래서 선행후지. 선행후지하는 삶을 살았고 아는 곧고 밖은 반듯했던 사람. 직내방회 했던 사람을 김인우로 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직 동방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이거 이왕하고 다 있었어. 그런데도 정조는 이걸 다 갖춘 사람은 김인우밖에 없다. 문장이나 절이 이 두 가지는 오히려 이 도학의 다음에 속할 정도다. 도학이 너무 뛰어나다. 라고 정조실록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인정받았지. 우리 그 아버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내 위에 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참 증조 할아버지. 고조 아버지. 할아버지. 그럼 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조상님? 10억조? 그 10억조래. 고조의 아버지. 고고 할아버지. 현조라 그래. 현조. 현조. 그래서 우리가 이거 5대라고 그래. 5대. 현조요? 고조까지는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조가 4대거든. 4대. 네네네. 우리가 보통 제사를 4대를 지내서 그래. 위패를. 근데 5대가 현조야. 현조. 5대. 5대 할아버지가 김온이란 분이었는데 김인우의. 김온. 이분 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 김온이 누구냐면 그 위화도 해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할 때 네. 이성계가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때 그때 금요관이야.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야. 네. 그러니까 개국 원종 공신이었어. 네. 그리고 태조 이성계 다음으로 이성계 아들인 정종이 왕위를 할 때 좌명 공신까지 올랐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원 편이었어. 김온은. 왕자의 난 가자. 그렇지. 그때 왕자의 난 때도 누구 편이었겠어, 당연히. 이방원 편이었지. 그럼 이 태종 이방원이 왕되고 나면 어땠겠어? 좋아했겠지. 엄청 좋아했지. 김온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자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왕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원경왕후라고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 원경왕후였어. 이 원경왕후의 아들이 세종대왕이거든. 근데 원경왕후가 민씨야, 여흥민씨. 그래서 원경왕후의 오빠인 민무구, 민무질 이런 오빠들도 태종 이방원 도와가지고 막 왕자이랑 같이 했다고, 김온이랑. 근데 이방원이 나중에 세종대왕한테 이제 세자 책봉을 하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 태종 이방원이 한 일이 있어. 뭐 했을까? 세제뽕. 스스봉 할 때 이방원이 했던 게 외척을 제거하는 거였어. 정리. 외척을 싹 제거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민무구, 민무질 같은 자기 부인인 원경왕후의 오빠들부터 시작해서 싹 제거하는데 이 김온의 부인이 바로 원경왕후의 사촌 동생이야. 여흥민 씨 사촌 동생이었어.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누구? 김온과 김온의 부인인 여흥민 씨 집안을 놔두려고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이때 그 김온의 부인이었던 여흥민 씨가 아들 셋을 데리고 바로 내려가. 어디로? 장성. 그렇지. 그래서 장성으로 내려간 거야. 근데 이 맞췄어. 여흥민 씨 할머니가 근데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쓴 책이 하소결이란 책이야. 이 할머니가 하소결이란 책인데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역사상 유일한 여성이야.
어마어마한 이분이 분이지. 찾아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분의 스승이 무학대사야. 무학대사가 누구야? 누구예요? 조선 그 이성계 옆에서 한양에다 도읍을 정한 스님이 무학대사잖아. 여긴 명지요. 그렇지. 그 무학대사의 여자 제자야. 영미씨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풍수지리 책을 남긴 거야. 하소결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는 어쨌든 지금 왕후의 사촌 동생이고 네네. 자기 남편은 개국 공신이고 막 이렇단 말이지. 네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우리 집안을 싹을 이제 없애버렸다고 지금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아들만 데리고 딱 내려간 거란 말이지. 장성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양 사람인데 이제 전라도 장성까지면 얼마나 멀리 내려간 거야. 그렇죠. 엄청 이제 멀리 내려간 거지. 거기에서 이제 장성 땅에 도착하자마자 산등성에 다 올라갔대. 올라가가지고 나무로 새를 깎은 거야. 새요? 버드. 버드, 매, 새 중에서도 매 장난감을 이렇게 깎았대. 그런 다음에 하늘로 쫙 던지니까 얘가 붕 날랐다는데 내가 볼 때 그냥 던져서 그게 어디 떨어졌나 봐. 그렇게 땅을 정한 건가? 아니 그래서 매를 깎아서 하늘로 날려니까 이 매가 이렇게 날아서 어디 자리를 잡았대. 근데 내가 볼 때 그냥 던진 것 같은데. 그래서 던져서 떨어졌겠지. 산 위에서 던졌으니까 뭐 밑에 멀리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터를 잡고 집을 지고 산 거야. 그리고 5대가 지나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김인우야. 그렇지. 그래서 집 이름을 백화정이라 그래. 백화정. 백화. 100가지 꽃이 핀다고. 백화점 같다. 백화점. 맞아.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아들들이 장성해. 무사히 장성한 아들들 다리고 자기 묘자리를 또 보러 다녀. 이 할머니가. 그런 다음에 여기 날 묻어라. 여기 날 묻으면 말을 탄 자손들이 말등에 가득하리라. 이런 예언도 남겼어. 그게 뭔 뜻일까? 계속 저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뭐? 벼슬. 말등이 가득하다는 말등? 건 재물이 뭐 많다는 말 아닌가? 알지. 옛날에 과거 급제하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딱 그 더듬이 쓰고 말 타고 오잖아. 뒷골로. 말등에 타고 오잖아. 네. 그래서 말을 탄 자손이 말등이 가득하리라. 이거 과거 급제에서. 그렇지. 네.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과거 급제에서 말 탄 후손들이 수없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5대 손인 하서 김인우가 태어나면서 이 집안이 문묘 배양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근데 과연 이제 좀 풍수 이런 거 믿으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뱀 나오고 벌레 나오는 자리. 좀 습하고 이런 거 피하고 맞아, 살기 맞아. 좋은 땅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재물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머리를 어디로 놓고 자면 안 된다. 북향으로 두면은 뭐 저거 뭐 그리고 그런 거 뭐 있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거울이 있으면은 들어오던 복이 거울 보고 답으로 나간다. 반사해서 해바라기가 나간다. 있어야 된다. 뭐 그건 이거. 풍수가 아니잖아. 매가 비싼 거죠. 넣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풍수의 영향으로 이 할머니 덕분에 민씨 할머니 덕분에 이 집안이 이렇게 또 크게 부활했다라는. 풍수하면 또 배산 임수인데. 그 하서 김인우가 바로 이제 그 울산 김씨죠. 울산 김씨입니다. 울산 김씨고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아들이 이제 받은 땅이 그 울산이라서 울산 김씨가 된 거예요. 경순의 마지막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 고려 시대 때 그 올라가서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해관을 했을 정도로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가 장성으로 내려가게 된 울산 김씨인데 왜 장성에 사냐 했을 때 장성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민씨 할머니 때문에 내려간 거다. 영민씨. 그 뒤로 이제 장성에서 쭉 세력을 형성했던 집안이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쭉 이제 그 김원 이후로는 크게 막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좀 자잘한 이렇게 하서 김인우의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이렇게 막 자잘한 계급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김인우 때 완전 빛을 본 케이스죠. 근데 이제 하서 김인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종 5년에 태어나요.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죠. 장성에서 태어나고 원체 똑똑했던 것 같아. 원체 똑똑해서 9살이 되던 해 그 조광조와 함께 이제 기묘사화 때 이렇게 그 개혁을 일으켰던 그 기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이 기씨거든. 기준이 9살 때 이
전라도에 와서 김인우를 보고는 왕에게 하사받은 붓을 선물로 줘. 맞아. 그래서 김인우가 그걸 평생 보물로 간직하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아주 뛰어난 어떤 재주는 좀 타고난 것 같다. 사람이 재주는 좀 타고났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10살 때 기묘사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조광조도 죽고 뭐 이렇게 여러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죠. 네. 그러다가 14살에 결혼합니다. 14살에. 나 이럴 때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옛날에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을까? 14살이면 사실 너무 농경 사회라서 빨리 자식을 배출하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리 있는 말이네요. 옛날에 14살이면 그래도 사내구실 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사내구실 한다 했겠죠. 중1. 네. 지금으로 치면. 네. 중1이죠. 중1이야. 우리 생각해보면 그때 한창 불타오를 때 아닙니까? 불타오르네. 생각해보니 또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그 나이 때 한 중학교 때쯤에 이제 뭐 에너지가 뭐 성호르몬이 막 확 넘쳐날 때냐 아주. 여드름 막 여드름 폭발하고 이럴 때긴 네. 하겠네.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지금 그때 14살이면 지금 그래도 한 그래도 한 20살 정도 느낌인. 그렇겠죠. 20살 정도 왜냐면은 느낌이 전체 나겠다. 수명이 있으니까. 그렇지. 전체 수명이 그것도 있으니까. 그렇네. 그래서 15세 큰아들이 태어나요. 종룡이라는 큰아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18살 때 기묘사화 때 그 유배를 온 최산두를 찾아가 배우죠. 이 최산두가 유배 간 데가 화순동복인데 여기 화순동복 그 전라도 화순동복에 가면 적벽이라고 있거든요. 적벽. 적벽이 아마 그 사적질 거야. 그 벽이 이렇게 쫙 중국의 적벽대전의 그 적벽 같은 한자 똑같은 적벽인데 동복 여행 전라도 화순도 여행 갈 만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전라도 화순? 예. 그리고 동복 옷이라는 성도 있거든. 그리고 전라도 화순군 여행 가면 이 적벽도 한번 가볼 만하다. 근데 바로 거기에 기묘사화 때 유배온 최산두를 찾아가 배우게 되지. 그리고 그 다음 해 바로 19살에 성균관에 입학하거든. 입학을 했는데 이해 입학을 하고 나서 7월 7석 날이잖아. 그 7월 7석이 되면 또 아주 요런 날에는 또 이렇게 시험도 치고 그런다고. 성균관에서. 근데 장원을 한 거야. 19살이. 그러니까 그때 대제학이 와, 이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답안지가 너무 빼어나. 답안지가. 너무 잘 쓴 거야, 글을. 근데 19살인데 와, 이거 너무 수상하단 말이야. 의심이 좀 들었어. 컨닝 페이퍼. 그렇지. 야, 혹시 남의 손을 빌렸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7개 시험을 더 쳤어. 김인우한테만. 근데 전부 다 명문장을 쓴 거야. 그래서 그때 홍문관 대제학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천재다 이거. 라는 게 그게 19살 때야. 그게 19살 때지. 그리고 22살 되던 해 이제 성균관 사마시를 쳐가지고 합격을 하는데 이때 동기가 바로 그 화담 서경덕 그리고 금호 이명수 백인걸 이런 사람들이 다 동기야. 그리고 2년 있다가 성균관에서 또 친구 한 명을 만나. 그때 이제 또 지방에서 과거 1차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 퇴계. 그게 태계 이왕이었지. 태계 이왕. 맞아. 이게 23살 4살 때 태계 이왕을 만난 거죠. 그렇게 만난 태계 이왕하고 금호 이명수는 저번에 제가 태계 이왕 때 마지막에 그 아주 호방한 시를 친구에게 줬던 그 이명수. 그리고 이 김인우가 이때까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천재들끼리 아주 행복한 시간을 요때 잠깐 보내요. 어때?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던 거네요. 말똥가 생긴 거지 이제. 근데 참 그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이게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 너무 행복한 거야 인생에서. 그렇지. 그렇죠. 내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내가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한 다음에 야, 내 생각은 이랬어. 근데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뻥뻥 뚫릴까 막 그 느낌. 참,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같은 수준이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이제 하면 나오는 그런 동료들이나 그런 게 합이 맞으면 좋지.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런 얘기 할 때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랑 얘기할 때도 재밌었고. 그렇지. 재밌다고. 같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 서로가 이제 의견과 심도 깊은 얘기들 좀 하면서. 그렇지. 그런 순간들은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얼마나 재밌을 거냐고. 그렇죠. 요 수준에 맞는 사람들의 대화라는 게 이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인우가 그
호당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호당이 뭐냐면 독서당을 호당이라 그래요. 도서관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게 독서당이 그 사가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사가 독서. 네, 사가 독서. 사가 독서가 뭔 줄 아시나요? 사가 독서. 사가 일반 뭐 집 뭐 얘기하는 우리가 휴가라고 하죠. 휴가. 네. 휴가가 실휴자에 무슨 가짜입니까? 집가? 갈 가짜. 집가? 간다. 가자. 가. 집에서 쉬는 거 아니야? 아, 집에서 쉰다고 휴가다. 아, 이게 휴가. 잠깐만. 가. 아이고. 그 가가 뭐냐고. 아는 가짜가 집 가짜밖에 없네. 자, 사가 독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사가 우리가 사약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가 내릴 사자잖아. 내릴 사자. 그러니까 가를 받았어. 휴가는 가를 쉬는 거야. 휴가 사가. 가는 틈 가짜야. 틈? 틈 쉰다는 느낌. 그렇지. 틈이구나. 그래서 사가는 내가 틈을 하사받았다는 거야. 틈을. 뭐 하는 틈을? 독서할 틈을. 그래서 이 사가 독서라는 게 이때 이제 세종대왕 때도 막 실시했거든. 똑똑한 선비들이 들어왔어. 천재들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왕 입장에서는 얘들을 키워야 되잖아. 그렇죠. 얘들을 키우려면 사람은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를 시키려니까 일상 업무에 시달려.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게 사가야. 그러니까 이 사가 독서는 한 번 받을 때 보통 적을 때는 한두 명. 많아도 한 10명 정도. 한 6명, 평균 6명 정도가 받았던 거라 사가 독서에 들어갔다. 사가 독서에 뽑힌 사람은 인재인 거지. 그러니까 왕이 인정한 인재인 거야. 더 커라.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신숙주, 성상문 이런 사람들이었어. 사가 독서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가 독서라는 게 그러면 어디서 독서합니까? 처음에 이제 집에 보냈더니 이제 집에서 읽는 건 좀 그렇잖아. 손님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더 없어. 집에서 공부가 되나? 집에서 공부가 되나? 그래서 그 한강 주변에 좋은 정자나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독서당을 왕이 지었다고. 그게 이제 남호 독서당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호수 호자를 써요. 그래서 물가에서 지은 호당. 집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독서당을 나중에는 호당이라 불렀지. 그러니까 이 호당에 뽑혀가잖아. 이 호당에 뽑혀가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된다? 벼슬. 엄청나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옥당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옥당에 들어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제학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를 밟는 거지.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다고. 과거 시험 합격했다고 다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들 중에 육사 출신. 그렇지. 이 호당에 뽑히고 호당에 뽑혀서 나중에 이제 그 계급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 코스. 그렇지. 홍문관 뭐 이런 데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뭐 이조 정랑 좌랑 이런 데 임명되고 그 코스가 있다고 이렇게. 그 코스를 밟는 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호당에 들어가는 건데 중종 36년에 호당이 뽑히지. 이 독서당에 뽑혀. 요때 12명이었어. 좀 많았어. 이때 뽑힌 사람이 바로 김인우. 그다음에 이황. 그렇지. 그리고 이명수. 요 사람들이 호당에 뽑혔었어.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의 이 의리와 정이 얼마나 좋았겠어. 이때 그리고 김인우는 이제 이때가 32살이었거든. 한참 피 끓을 때란 말이야. 이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바로 호당에 들어가서 독서당에서 사가 독서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세자의 스승이 됩니다. 인종,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의 스승이 딱 되는데 인종이 자기가 손수 그린 대나무 그림을 하나 딱 줘. 맞아. 묵죽도. 그렇지, 묵죽도. 묵죽도를 딱 주고 나서 내가 이 그림을 줬으니까 이 그림에다 스승님이 시를 좀 적어주시오. 해서 시를 적어주거든. 그 시가 뿌리까지 잎새 마디마디 다 정미롭고 굳은 돌은 버신 양 범위 안에 들어있네. 성스러운 우리 임금 조화를 짝지어사 천지랑 함께 뭉쳐 어김이 없으시네. 라는 시를 쫙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세자가 봤더니 글도 너무 멋지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왕이 신하에게 그림을 주고 그 그림을 받은 신하가 거기에 시를 적어주는
이 신하와 임금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게 교본과도 같은 만남이란 찬사가 이때 발생합니다. 김인우와 세자, 인종이 되는 세자 사이에 이 만남이 참 기가 막히지.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종은 짧게 6, 7개월 만에 돌아가신다. 8달 그렇지. 조금 넘게. 근데 이때 인종이 즉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름시름 앓는 거야 자꾸. 앓으니까 김인우가 이때 왕의 그 처방과 조제를 의논하는 자리가 모일 거 아니야. 왕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처방을 해야 되냐, 어디가 아프냐, 막 이 의논하는 자리를 모였을 때 김인우가 참여를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당신은 오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직책도 뭐 이거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김인우가 간언을 넣어. 궁궐에서는 왕께서 차도가 없으니 장소를 옮겨서 요양을 하자. 이렇게 옮기거든. 그래서 이 기록으로 따라 이때 혹시 김인우가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전마들이 뭐 하고 있다. 뭔가 알고 있었던 게 김인우가 그래서 인종의 병에 대해 일종의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도 김인우는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이때 또 우리가 저번에 그 다 했던 이야기죠, 그죠? 문정왕후가 자기 명종 원래는 문정왕후가 키워주다가 대윤소연 발생 이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의혹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뭐 재위 8개월 만에 인종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리고 인종이 기일 때마다 집 앞에 남산에 올라가서 목놓아 통곡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이 도학뿐만 아니라 절이에서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죠. 나중에 명종 때 계속 올라옵니다. 일로 좀 와서 일 좀 해라. 인명 계속 와요. 김인우 계속 내치죠.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나가지.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유소사라는 시를 써요. 이게 김인우가 인종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시죠. 사실은 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종이 또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참 타고난 성군이었다. 인종이 만약에 재위 기간이 좀 길었다면 아주 조선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인종이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인종을 가리켰던 김인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애정이 깊었을까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딱 자기를 알아준 왕이었잖아. 딱 그림 묵죽도 보내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 유소사라는 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시가 그대 나이는 30이 되어 가는데 내 나이는 30이라 6이로세. 새 즐거운 반도 못 누렸는데 한 번 이별 활줄의 화살 같아라. 내 마음 돌이라서 굴러갈 건가. 세상 일은 동으로 흘러가는 물. 한창 때 해로 할리 잃어버리고 눈 어둡고 입 빠지고 머리 휘었네. 무쳐 사니 봄 가을 몇 번이더냐. 오늘에도 오히려 죽지 못했소. 이거는 참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지. 떠나보낸 임을 향한 이 안타까움. 이런 게 사실 김인우에게 있어서 참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닌가. 그런 슬픈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종이 승하를 하고 쓰러지신 해가 바로 1545년 우리 아까 시에서도 나왔던 내 나이는 30이라 6이로세. 이때가 36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내려가고 이제 명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 을사사화가 바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균관 공조정랑 뭐 이런 데 제수되는데 계속 안 나가요. 그리고 이따가 얼마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정미사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막 줄줄이 또 선비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야? 같이 성균관에 있었다. 자기 벗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후왕양성과 항문도야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양재역 벽서 사건, 정미사화 일어나고 2년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거든. 참 이것도 슬픈. 이것도 줄초상이야. 이것도 아주 슬픈 일이지.
그리고 그때 이제 요 전라도 장성에 있으면서 자기 사돈이 누구냐면 조광조의 제자 소세원, 양산보, 소세원을 지었던 양산보가 자기 사돈이었거든. 그래서 전라도 담양의 소세원에 가가지고 한 번 가면 한 달을 있었대. 한 달 넘게.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소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잖아. 그 소세원은 양산보의 소세원일 뿐 아니라 김인우의 소세원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양산보하고 김인우는 친구였으면서도 사돈이야. 친구였으면서 사돈이야. 그치? 그 양산보 아들이 김인우 둘째 딸하고 결혼하거든. 그래서 요 소세원이라는 우리가 담양에 여행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광조뿐만 아니라 요 김인우와도 한번 연관된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참 멋진 곳입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은거 생활에 들어가죠. 이 인종을 여인 충격으로 마음의 병을 얻어요. 그게 뭐 심장병이랬나 하여튼 뭐 그런 병을 얻어서 한번 졸도도 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 확 통곡하다가 막 졸도하고. 그 마음이 그러는, 그러니까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데에 대한 어떤 그 충격,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렇겠네요.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래 향촌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시 쓰고 술로. 그래서 책은 많이 소실됐는데 김인우의 시는 1600편이나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도 있어. 시가 또 기가 막혀. 근데 그게 또 한 1600편 남아있으니까 참 대단한 거지. 그래서 명종실록에 보면 명종도 그렇게 불렀지만 한 번도 못 불렀잖아. 그 명종실록에도 나와. 맑고 조심스럽고 스스로를 지켜 세속의 얼매임에서 벗어났다. 넓고 통달했으며 맑고도 욕심이 없어 아름답고 아름다운 군자다. 라는 평가가 실록에도 나올 만큼 김인우는 참 그 절개가 대단하지 않았나. 절개가 대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7세 이후로 본격적으로 업적을 이뤄요. 근데 김인우 같은 경우에는 단명합니다. 근데 이때는 단명이라 할 수 있나? 그래도 47세 넘으면 얼추 좀 산 건가? 51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학문의 성과가 딱 그 말년에 탁 다 나와요. 요 학문의 성과가 요때 탁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학문적 업적을 막 이뤄 나가는 거죠. 그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도 만년에 이르러 보는 바가 심히 정밀하고 논설과 의리가 평이하고 명백하다. 매우 겸허하면서 만년에 공이 깊어 학문에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라는 그 일이 있을 만큼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이때 들어가는 해가 바로 말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요 말년에 들어간 것 같고, 그 하서 김인우의 어떤 학문적 평가를 크게 우리가 지금 못 느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실되어서 책이 다 소실돼요. 평가만 남아 있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명종 10년쯤 됐을 때 그 여러분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 그 뭐지? 왕이 공부를 하는 경연이라는 걸 한다고. 그럼 경영관이 들어온단 말이야, 관리들이. 근데 이제 명종이 그때 이제 인종이 죽고 나서 명종이 이제 대신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종 10년쯤 됐을 때 경영관들이 경연을 하는데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 이 말이 나와버린 거야. 그 참창관이라고 그 경연을 하는데 참여했던 참창관 정육일이 명종한테 이 말을 해. 이게 실록에 남아있어. 근래에 학술과 문화가 있으면서도 조정에 들어오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학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문화가 뭐냐면 우리가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한 걸 문화라 그래. 화려하다. 그래서 학술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조정에 들어오지 않는 이가 있나이다. 그래서 전하께서 특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학술이 있는 자는 이황이고 문화가 있는 자는 김인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창관 정육일이 이 자리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불러들여라. 이 두 사람 오락해라. 이 두 사람 좀 빨리 불러들여라.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안 와. 두 사람 다. 그러다가 참창관 또 박민원이 또 경연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황을 특진관으로 임명하여 경연에 참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정에 아주 이익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인우를 오직 독서에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인우가 경연에 참여한다면 아주 왕을 도와 바르게 이끄는 공이 생길 것이옵니다. 병을 핑계로 불러도 오지 않으나 강제로라도 오게 해서 끌고 와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잠깐만이라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다면 이익됨이 있을 것이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게 실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와서 잠깐 한마디 듣고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좀 불러라. 이 두 사람 좀 불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오직 태계 이황과 하서 김인우만이 유독 지금 궁궐 내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그 뜻은 지금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그 당시의 학문적 위치도 당대에 인정받고 있다 지금. 네. 이게 지금 우리 실록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맞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황은 알되 김인우를 모르고 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51세에 숨을 거둡니다. 이게 명종 15년 때였는데 이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돌아가 인종이 죽고 명종이 올라가면서 을사사화가 일어났죠. 네. 근데 을사사화 이후에도 여러 관직을 내려가지고 계속 불렀단 말이야. 네. 근데 안 갔잖아. 네. 그래서 유언이 그거였어. 을사년 이후에 관직명을 쓰지 말라. 자기는 인종이 준 벼슬까지만 딱 하겠다. 맞아, 그 내 관직을 거기까지만 써라. 이게 유언이었어. 충절. 그 절이가 그래서 도학과 절이와 문장이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절이가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거지. 이게 김인우의 절이다. 근데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진짜 인종과 김인우의 사이 관계가 엄청 끈끈했다는 것 같은데. 있었지. 네, 엄청 끈끈한 그러니까. 게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주변의 평가가 있고 나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이 상고님하고 둘이 있어. 네. 그러면 번님이 상고님에 대한 평가를 나한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번님이 상고님이 평가를 나한테 할 때는 상고님 입장에서는 이건 주변의 평가잖아. 네. 그래서 주변에서 상고 어떻더라?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나의 평가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했을 때, 근데 주변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다를 때도 많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그 세자였던 인종과 그리고 인종이 또 왕이 되고 나서 인종과 김인우라는 두 사람의 관계는 본인들과의 관계, 주변에서 평가하는 관계를 넘어서는 본인들끼리의 관계도 남들이 모르는 어떤 평가가 서로 평가하는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뭐가 잘 맞았나 봐. 간통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제 사제지간이나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어쨌든 둘이가 친구였을 거니까. 그렇지. 나이도 그지.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좀 뛰어넘는 뭔가가 이렇게 교류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심리적인 거든. 근데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성격이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성격이 비슷했을 것 같다. 김인우가 5살 때였어. 5살 때 아버지가 천자문을 가르친 거야. 네. 원래 이제 이 양반 집안들은 어릴 때 아빠가 이제 천자문 이런 것부터 가르친다고. 5살 때 아빠가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근데 말이 5살이지. 요즘 5살이면 유치원도 안 간 나이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그 5살짜리한테 천자문을 가르쳐 보고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 참봉공이 화를 낸 거야. 5살짜리한테. 나 자식 새끼 하나 낳았는데 이 꼬라지라고. 벙어리인가 보나. 이제 우리 집안 꼬라지는 끝났다 이 말을 했어. 망했다. 우리 집 망했다. 이제 자식 새끼라고 낳아봤는데 벙어리가 태어났다고. 망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막 대답 좀 해라. 이제. 근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이 어린 5살짜리 김인우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애가 그 창호지에다가 침 묻혀서 뭘 하고 있더래. 보니까 자기가 가르쳐준 천자문을 다 써놓은 거야. 다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대. 아이가 똑똑한 아이였다. 근데 내가 대답을 너무 빨리 강요하는 거야. 내 생각보다 얘는 깊을 수 있다 생각이.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애한테 대답을 재촉하니까 아버지는 벙어리야? 왜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모가 되면 좀
아빠가 생각할 때 되게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빨리 안 나왔을 때 그렇죠. 재촉하잖아. 왜 말을 안 해?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속 깊은 애들은 생각을 한참 하고 대답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렇죠, 있죠. 내가 볼 때 김인우가 그랬나 봐.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마음도 좀 헤아려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얘가 그러니까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은 애였던 것 같아. 안 그래도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유튜브 하는데 인종 같은 경우에도 3살 때 천자문을. 그러니까 그 두 성격이 내가 볼 때 인종과 김인우가 비슷했던 것 같아. 천성이. 사람이 천성이 닮으면 끌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두 사람이 좀 천성이 비슷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맞아요. 그게 저희도 친구들 사귀면 그렇잖아요. 인생사 유유상종 끼리끼리인데. 그럼 사실. 맞아. 저랑 비슷한 애들 만나고 뭐 성격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사실 좀 둘이 비슷하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아주 어릴 때 시를 글귀를 하나 지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도 전해지는 게 있어. 넓고 아득한 우주에 큰 사람이 산다. 오, 이 애가 지은데 되게 심오한 말이다. 심오한 느낌이. 셀레스티얼. 예. 스타르 오딘 뭐. 하여튼 뭐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나 진짜 웃겨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좀 심오했던 사람이었나 봐. 심오했던 사람이었고 그 도학이라는 부분에서도 정조가 입에 확 다를 만큼 도학이 더 뛰어나다. 절이와 문장 1600편의 시가 남아있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절이 인종에 대한 절이를 얘기하면서 대단하다고 했지만 사실 정조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도학이 더 뛰어난데라고 했을 만큼 성리학 공부가 더 깊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게 성명과 의리 이걸 합쳐서 성리학이라고 했잖아요. 성명이라는 건 그 천성 명은 명, 이제 하늘의 어떤 우주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태극과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태어나는 그 원칙이 성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이치. 의리라는 이치를 공부하는 부분 4단 7정 그게 의리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성명과 의리라고 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내 삶에 실천 적용을 하는 걸 도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도학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책을 읽고 공부한 순서가 남아 있어. 그래서 소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대. 그치. 기초. 소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소학을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으로 넘어가는데 두 아들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야. 소학을 10년간 읽고 절대 그 사이에 다른 책으로 바꾸지 마라. 계속 소학만 봐라. 10년 동안. 소학만 봐라. 엄청난 거지. 겁나 지루할 것 같은데 소학 내용 그렇게 긴 것도 그러니까 한 책을 소학은 또 책이 얇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참 식작이 그거잖아. 신체 발부는 수지부 뭐. 이걸 계속 읽으면서 10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미치겠다 진짜. 불가매상이 효지시하여 뭐 그런 거라고. 뭐 이거를 그리고 뭐 앉을 때는 바르게 앉고 뭐 눈빛은 뭐 온화하게 하면 뭐 이런 게 소학이란 말이야. 맞아. 이걸 10년간 읽으란 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초록불에 길 건너야 되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바른 생활 있잖아. 책 바른 생활. 집에서 나갈 땐 엄마한테 그럼 옷 얻으러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그걸 10년을 보란 거야 이걸. 미쳐본다. 유치원만 지나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지금 나가줘도.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대학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읽은 다음에 노노맹자를 읽으라고 했다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경을 읽어라. 시경이 마지막이었구나. 네, 마지막으로 시경을 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학을 이룬 사람이 그 하서 김민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 참 소학을 10년 읽으라 했다고 이렇게 반응이 거셀 줄은 몰랐네. 못 봐. 고문 그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 45살이 됐을 때 성균관에서 또 임명이 돼요. 계속 임명돼요. 어쨌든 하서 김민우는. 근데 또 사양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사양을 딱 하니까 명종이 전라감사한테 명을 내려요. 야, 너 전라감사가 지금 전라도 도지사잖아. 지금 하서 김민우 너희 동네 사는데 말이야. 병이 났거든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어명을 내려. 그걸 이제 관찰사한테까지 명령을 시켜. 그런데 그 명령을 관찰사가 들고 왔을 거 아니야. 어명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하서 선생 어명 왔어. 그러니까 뭐요? 막 술 마시면서 뭐야 씨. 나 저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막. 아니 왕이 병 났거든. 역마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KTX 같은 거 타고 오라는 거잖아. 기차표 끊어줄 테니까 타고 와라. 역마 타고 올라오라는 어명이요. 그걸 또 사양해. 안 간다 캐라. 안 간다 캐라. 안 간다 캐라. 그걸 또 사양했던 게 바로 이 하서 기미로 이때였던 거죠. 뭐 어쨌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까 말했던 경영관 박민원 이런 사람들이 김인우를 제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한마디 들으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 48살에 태극도설 그리고 서명이라는 책 2권 있어요. 중국에. 그 태극도설과 서명을 1000번 읽었다고 나와요. 기록에. 뭐 많이 하네. 1000번을 읽었다는 거야. 1000번 어떻게 읽노? 책 1000번 읽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예를 들어서 번님이 논어, 그 다음에 상고님이 맹자. 자 지금부터 1000번 읽기 시작한 거야. 이해도 안 되는데 읽어야 돼. 어쨌든 1000번 읽어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1000번 읽기. 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1000번 못 읽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야 원피스도 1000번 못 읽겠다. 원피스시 똑같은 거 1000번 어떻게 보노? 아 만화책 원피스 1000번 보기. 그렇지. 어벤져스 1000번 보기. 그것도 3시간짜리. 그것도 힘들다. 야 진짜 어벤져스 1000번 보기 될까?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마블 좋아하는데. 아니 책 읽는 게 아니라 영화 보는 것도 1000번은 못 볼 것 같지. 그러니까 못 봐요, 진짜 못 좋아하지만 1000번 못 볼 것 같아요. 3시간짜리 1000번이면 3000시간이다. 이 책 읽는 3시간 더 걸릴걸? 이거는? 야, 더 걸리지. 내 인생에 무언가 똑같은 걸 3000시간 해본 적이 없다. 없죠. 3시간. 와 어쨌든 1000번을 봤다잖아. 그것도 48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그리고 도학을 완성하고 51에 1560년 명종 15년에 세상을 떠나시죠. 이제 김인우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자기의 현조 5대손 할아버지 때 개국 공신이었고 할머니가 여흥민 씨였는데 바로 원경왕후의 사촌 동생이었던 엄청난 집안의 자손으로 5대째 문묘에 들었고 그리고 인종이라는 어떤 세자의 스승이 되면서 그 절의를 끝까지 지켰고 1600편이 넘는 아주 멋진 대문장가의 시를 남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학으로도 극기에 이른 사람. 그래서 도학과 문장과 절의가 세 가지가 모두 빼어나다고 수암 송시열뿐만 아니라 정조대왕에게도 큰 존경을 받고 정조 때 문묘에 올라요. 정조 때 문묘에 딱 배양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서 김인우, 바로 태계 이왕의 친구이자 그 당시 이왕, 이명수 그리고 김인우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주 을사정미사화를 거치는 이 중종 당시에 인종, 명종에 이르는 이 시대 때 태어난 그 놀라운 사람들의 중종 때 많이 나오잖아요. 조광조, 이황, 김인우 엄청나게 나오는 바로 그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인종이 단명하지 않고 김인우랑 해서 만약에 그 왕권을 좀 길게 가져갔다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까를 우린 고민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 있다가 얼마 안 있어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1592년이 임진왜란이잖아.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근데 지금 하서가 돌아가신 때가 1560년이니까 이제 3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라고. 만약에 인종이 살아 있었고 하서와 함께 이황과 함께 금호 이명수와 함께 만약에 뭔가 새로운 세상의 어떤 뭘 이뤄내는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때 이율곡이도 있었고. 야, 그 10만 양병설 진짜 진시켜. 그러면 이제 이때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일 수 있겠지. 그렇죠. 이게 진짜 딱 마음 맞는 사람끼리 딱 모여가지고. 아, 나 그냥 진짜 꿈인 것 같아.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벤져스. 어벤져스도 다들 마음이 안 맞아. 11호 하면서 싸우는데 어벤져스도 맞아 11호도 했어. 어벤져스도 11호 했다고. 11호 그러니까 뜬금없다. 뜬금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이라는 게. 예. 뭐 어제도 우리도 그 피람서원이라는 어떤 또 우리가 전라도 한번 가게 되면 꼭 한번 전라남도 여행할 때 꼭 놓고
하여튼 김인우의 인생 그리고 그 담양에 가시면 꼭 소세원 들러서 양산보와 김인우의 소세원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인우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딱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원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소실된 정보가 많으니까 책도 막 소실된 게 원체 많고 이래가지고 이런 참 후대의 평가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있었고 문묘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울산 김씨 우리 또 울산 김씨도 잘 모르잖아. 네. 사람들이 그런 성씨도 있어? 막 이러는데 맞아요. 엄청난 집안이죠. 울산 김씨가. 그래서 김민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게 문묘 18년 18개 하려니까 지겨울 수 있다. 점점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추석 전에 했던 자동차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맞아요. 하니까 또 요번에도 또 중간편 하나 꽂아 넣을 수 있는 거 두 분이서 생각이 나신다면 재밌는 편 하나 또 중간에 끼워 넣고 이렇게 가야 듣는 분들도 지겹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구독자 수가 또 한 명씩 줄고 있기 때문에 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고민해보고 김민우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끝나고 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문묘 18년을 다 하다니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